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삼균주의라는 주제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의 좌장은 서강대학교의 최기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최기영 교수님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을 거쳐 2004년부터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시며 또 한국근현대사학회와 한국사상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최기영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또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은요. 단국대학교의 한시준 교수님,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의 윤대원 박사님, 복단대학교의 순커즈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송성윤 교수님과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황승흠 교수님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무대 위에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분이 아직 회의장에 입장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의 한시준 교수님,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의 윤대원 박사님, 복단대학교의 순커즈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송석윤 교수님과 국민대학교의 황승흠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제2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한 분이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먼저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기영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섹션은 전체 제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표가 있게 되겠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 의 같은 것을 단국대학교 한시준 선생님이 해주시고, 먼저 한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엔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송성윤 선생님, 서울대학교 송성윤 선생님께서 삼균주의와 관련해서 그 일을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진행을 봐서 1섹션에서 토론까지는 됐지만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도 2섹션에서도 토론만 여기서 하고 답변은 전부 뒤에 박찬 선생님이 좌장으로 있는 종합토론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더 서둘러서 조금 일찍 끝내더라도 토론 시간을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시준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진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사의 위상 또 성격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래서 지금 이걸 비롯해서 많은 그런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본질을 알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차적인 것들만 중심이 돼서 얘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죠. 또 우리가 지금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지금까지 한 4,300몇 년 역사입니다. 그 4,300몇 년 역사 동안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 해본 적이 언제부터인가? 단군의 고조선서부터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반만년 역사의 대부분이 군주가
주인이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민의 주인의 나라에 살고 있죠.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전제 군주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다 나라들을 세웠고 이름이 다른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하며 살게 됐는지, 민주공화제 체제에서 살게 됐는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선열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다.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될 대상은 일본인데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건 일본하고 대들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그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게끔 했죠. 일제시대 때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뭐 윤치호 많이 언급하고 하지만 파리강화에 우리 참석할 수 없다. 우리가 가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죠. 일본을 향해서 싸운다?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포기하는 것이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라고 우리가 파리강화에 우리 연합국도 아닌데 파리강화에 우리가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로 가고 대표들을 파견했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일도 대들고 도전해서 이루어낸 게 우리 독립운동이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 가능하게 만들었던 지혜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활용하고 잘 기회로 삼고 잘 이용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동안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 인류가 뭐 동원돼서 전쟁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질서가 엄청나게 변하죠.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국제정세가 변할 때 그걸 잘 기회로 삼고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겨서 45년까지 한 30년 동안 독립운동 그 전부터 했지만 그 독립운동 기간 동안에 유독 1919년에만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3.1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랬죠. 1919년이 우리한테 무슨 해인데 앞에서 정변주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1919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강화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 파리강화회의로 인해서 국제질서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실제로 윤치호 같은 분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가서 대표들을 파견하고 그러니까 가서 활동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좀 시간이 짧아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는 카이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망하면 우리는 자유독립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20분이? 나 지금 30분인 줄 알고 그랬더니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4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선 우리가 1919년에 이제 3.1운동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은 직접적인 계기는 3.1 독립선언이죠. 물론 3.1 독립선언이 길고 하지만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우리 민족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걸 선언한 게 3.1 독립선언의 핵심이죠.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독립국을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세우지 않으면 3.1 독립선언서는 그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을 발표한 3월 1일을 3.1절이라고 국경일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립국을 선언하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3.1 독립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40일 만에 중국 상해에 가서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 독립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다 정변희 교수도 발표하고 김정인 교수도 발표를 했지만 그분들이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하고 나서 독립국을 세울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우리가 상해라고 그래서 뭐 중국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물론 중국이 안관계된 것은 없지만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조계에 가서 세우는 것이죠. 프랑스가 그래도 유일하게 프랑스도 똑같이 제국주의지만 자기들은 대혁명 정신에 의해서 정치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이 정치망명자죠. 세울 수 있는 것이 상해에 있는 손바닥만한 프랑스 조계입니다. 거기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그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국회라고 하는 임시의정원을 먼저 세우고 임시의정원의 제1회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정한 것이 관제입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정부가 필요하죠. 정부를 할 때 행정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그러고 행정부서는 뭐를 두고 그러니까 관제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뭐 내무부, 외무부, 국무부, 법무부에서 6 행정부서를 두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한 것이 이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무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이승만 박사 선출하고 내무총장의 안창호 선생 선출하고 그래서 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정한 것이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래서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흔히 기니까 약칭해서 임시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만인 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한다고 제일 처음에 작년에 기념사업회 출범할 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다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1919년 4월 달에 수립한 것은 물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한 것입니다. 그걸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게 된 것은 바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하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게 된 것이다. 100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됐다. 올해가 100주년이다. 그걸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군주가 주인인 나라였는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그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앞에 있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잖아요. 그 나라도 이름이 대한입니다. 그런데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의 주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는데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제정했던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에 그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0년의 역사를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본질은 1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 또 우리가 반만년 역사 대부분을 군주가 주인인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됐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1910년 이전까지 뭐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폄하하고 또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달에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독립국가, 독립정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잖아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한반도는 미군, 소련군이 점령했습니다. 그 미군, 소련군이 점령해서 그 통치를 받았죠. 그 미국과 소련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전쟁한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물론 그렇게도 보겠죠.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래서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그 전리품으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것이죠. 그 미국과 소련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네 청년들 수십만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얻은 대가죠. 한반도가. 그런데 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영원히 갖지 못했습니다. 또 희생을 치른 만큼 대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랜 기간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이걸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베푼 은혜다, 시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년 만에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우린 잘 아시듯이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이 1943년 11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일본과 싸우고 있던 미, 영, 중 세 나라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회의한 것이 카이로 회의잖아요. 거기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세 분이 참여해가지고서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 유해 3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해준다. 물론 앞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만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루스벨트, 장개석, 처칠 세 사람인데 그럼 세 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시켜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했으니까 포함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을 자유 독립시켜주자고 제의한 것이 누구냐? 지난 2013년에 카이로 선언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카이로에 의해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고 주장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또 그 보좌관 홉킨스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장개석은 카이로 회의에 가서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꺼낸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독립이 결정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독립운동할 때 어떠한 나라도 한국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보장하거나 약속한 데가 없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주는 것은 1940년대에 와서나 대두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이 한국을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미국이 41년 12월 달에 일본의 하와이 침략을 받고 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할 때 전쟁은 군인들이 하죠. 미국의 국무부 관리나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미국은 뭘 차지할 것이냐. 그런 전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 전후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의 국무부 관리나 우리 정병준 선생님께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이 있으신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시킨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 독립시키는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 대신에 국제 열강들이 한국을 공동 통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의들, 그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제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왕이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이 우리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는 그 즉시 독립이 돼야 된다. 만일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을 대신해서 국제열강들이 우리를 다시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국제열강에 저항해서도 싸울 거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외무부장이 설명해도 안 들어준 그 말이죠. 임시정부 요인들도 외무부장 성명서 냈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걸 막아내도록 한다.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막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고 결정했다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도록 중국 정부의 압력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과나 우임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부탁을 하죠. 그러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얻은 정보가 장개석하고 루스벨트 사이에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은 1943년 7월 26일 날 오전 9시에 중국 군사위원회 2층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개석의 공식적인 명칭은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박사, 43년에는 김규식 박사는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광복군 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 이 5분이 통역으로 안원생을 데리고 장개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장개석한테 가서 영국, 미국이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거기 현혹되지 말고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가서 우리 독립을 지지해 주시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고 장개석한테 부탁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서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영국, 미국은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부탁하는데 장개석이 어렵지만 표현 그대로 하면 중국은 역쟁하겠다. 애써보겠다. 그 답변을 한 것이죠. 장개석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용하 선생님께서 그런 자료도 찾아내시고 글도 쓰시고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은 카이로 회의 갈 때 엄청나게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준비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카이로 회의는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죠. 카이로 회의는 사실은 미국이 필요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잘 아시지만 미국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당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군함 80%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나머지도 수리하고 하려면 몇 개월씩 시간이 걸리고 그랬죠.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한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 일대를 다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한반도, 중국 대륙, 태평양 일대까지 다 장악했죠. 미국 군함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미국이, 특히 루스벨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만일에 일본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 두 섬까지 장악하게 되면, 일본이 그거 차지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할 수 없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 소리죠. 그런데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하는 것을 미국 군사력 가지고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생각은 그 두 섬을 일본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일본 군인을 그쪽으로 못 빼도 동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동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일본 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둬야 된다. 일본 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려면 장개석이가 일본한테 항복하든지 일본하고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개석 만나서 우리 미국이 군사물자 원조해 줄 테니까 일본하고 열심히 싸워라. 그걸 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이로 회의는 전후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군사회의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가 열렸을 때 미, 영, 중 세 나라에서 뜬 별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3국의 주요 군사 지휘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본하게 싸우도록, 무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작전은 어떻게 하고, 그 회의입니다. 군사회의죠. 그렇지만 장개석은 회의에 가면서 이번 회의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이 뭘 찾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걸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져가지고 대만 평화도 다 뺏겼잖아요. 1931년에는 만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만일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이 중국에서 뺏어간 땅, 이것은 다 중국이 차지한다. 이걸 루스벨트한테 가서 얘기해서 확약을 받는다. 그런 것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사항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준비할 때 이번 회의에 가서 제의할 사항 중에 한국의 자유독립도 제안한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개석은 카이로 회의에 가서 루스벨트를 만나서 정확히 11월 23일 날 저녁에 7시 반서부터 11시 넘어서까지 저녁을 먹으면서 장개석이 자기 부인 송미령을 데리고 루스벨트 숙소에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 보좌관 홉킨스 네 사람하고 같이 4시간 동안 저녁을 먹습니다. 그 저녁을 먹으면서 장개석은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간 내용을 거의 다 루스벨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장개석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했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11시 넘어서 갈 때 루스벨트는 장개석 보는 앞에서 자기 보좌관 홉킨스한테 지금까지 나하고 장개석하고 얘기한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네가 초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홉킨스가 그래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 홉킨스가 만든 초안에 한국은 자유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안이 이제 영국 쪽에 넘어갔을 때 영국 쪽은 뭐 다른 데도 불만이 많았지만 한국을 자유독립되게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영국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점잖게 그걸 수정하자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자유독립 어쩌고 하는 문구를 일본이 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문구를 고치자. 만일에 그걸 중국이 받아들였으면
그냥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문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중국 측의 실무자였던 왕총해라고 하는 분이 그걸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외무장관 그 이든, 외무차관 카도간, 그다음에 중국 쪽의 실무자였던 왕총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끝까지 한국의 자유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안한 수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카이로 선언 자체에서 한국은 빼버리자라고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격렬한 논의 과정에서 결국 한국 문제가 포함되게 됐습니다. 물론 앞에 인듀 코스라고 해서 어떤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런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한국의 자유 독립 문제가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죠. 카이로 선언이 미, 영, 중 세 나라만 했다고 해서 이 세 나라만 합의한 것인 줄 알지만 소련도 동의를 했습니다. 소련이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가 장개석하고 회담하자고 했을 때 장개석이 승낙을 하니까 루스벨트가 장개석한테 우리 만날 때 스탈린도 포함시키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장개석이가 거절했습니다. 물론 장개석이 거절했던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 소련은 일본하고 싸우지 않는 나라인데 왜 싸우지 않는 나라를 포함시키느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지만 만일에 스탈린을 참소시키면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이 엄청난 이권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못 참석하게 되니까 루스벨트가 처치를 참석시킨 것이죠. 루스벨트는 카이로에서 회의하면서 그래가지고 스탈린을 따로 이란에 테헤란을 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 회의가 끝나고 장개석은 중국으로 돌아오고 루스벨트하고 처칠은 테헤란으로 가서 소위 테헤란 회담을 했습니다. 미영소. 그때 카이로에서 합의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스탈린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카이로 선언은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미영 중 세 나라만 아니라 소련까지 동의한 내용이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또 그 국민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수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얘기가 그 본문들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정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그 규장각에 계시는 윤대원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엔 복단장의 송과희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윤대원입니다. 교수님, 한 교수님의 발표 잘 듣고 발표도 잘 읽어봤습니다.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토로하셨는데 아마 그동안 한결같이 그 임시정부를 연구해온 교수님의 어떤 생각이 집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임시정부 민족사적 위상과 성격이라는 발표문의 핵심 요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그 임시정부 수립으로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의 시대, 또 전제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문을 연 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발표 모두에서도 매우 강조하셨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발표자 한 교수님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임시정부를 그동안 계속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인 만큼 아마
한 선생님께서 매우 후한 평가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 임시연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함이란 의미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방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3.1 운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옳은 생각입니다. 또한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서 해방이나 독립도 연합국이 가져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통해 찾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셨고, 또 매즈말에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둔 성과였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의도는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평가가 우리 매우 다양하고 폭넓었던 독립운동을 온전히 복원하고, 또한 해방 이후 어쩌면 분단의 역사, 또 오늘에 이르는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들을 과연 그런 사고로서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두 가지 정도 뭐 질문 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민주공화제가 도입되었고, 그 민주공화제의 운영을 위해서 헌법이 제정되고, 또 그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 원리로서 민주정치가 발전해 온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민주공화제의 그 선언에 라는 어떤 사실과 또 하나는 그 민주공화제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좀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임시헌장 제1조에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과연 당시에 썼던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조소왕이 이제 우리 기초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조소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 용어를 썼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과 같은 개념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그런 연구의 공통점은 이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리퍼블릭,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공화라는 같은 이제 국민 주권에 군주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화정의 의미는 공화정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고유한 의미가 어떤 공동체, 국가의 단위를 주는 공동체에 개인의 어떤 자율적 정치 의사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공화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당시에 그 물론 이 공화정이란 말은 한말부터 많이 쓰여졌지만은 그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과연 그런 의미로서 사용했을까,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도 이 공화정은 이 원래 그런 고유한 의미가 아니라 군주 주권에 대항하는, 전제 군주제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공화제가 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그런 사고들이 이후에 예를 들면 임시정부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건국강령을 통한 44년 마지막 5차 헌법에 그런 이제 건국강령을 포함하는 상균주의에 바탕하는 이런 어떤 사유들로 철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오히려 더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제정을 주도해 갔던 이제 조수왕 같은 경우도 1944년에 2차 그 5차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소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약헌은 제1기에는 아주 막연한 개념, 막연하게 민주공화제로 썼고 제2기는 좀 발전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3기는 건국을 앞서서 이제 혁명적 공약으로 그 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초기에 제1기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19년 4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이제 제2기는 아마 상견주의를 그 주장했던 1930년 한국 독립당이 그 결성될 때 이제 아마 그 무렵부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점차 어떤 바뀌어오고, 그리고 이제 건국 강령 이후에 보다 분명한 어떤 민주 정치로서의 이념 이런 것으로서 확립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이 그 어쨌든 민주공화제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민주 정치의 어떤 실제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임시정부의 어떤 헌법을 통해서 헌법 조항에서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조항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언인 것이죠.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적인 정치 훈련으로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과연 민주공화국의 민주정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연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이 세웠던 대한민국이라는 그 건국과 건립과,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제 이런 그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인식해 왔을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발표자께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또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3.1 독립선언이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 것. 이런 말씀 이야기 그 발표문에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선포한 임시연장 선포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운동의 결과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해방 직전인 44년에 개정된 5차 헌법 전문에도 그때는 이제 3.1 대혁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취향에 순응하여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시헌장의 선포문에 나오는 국민의 신임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1 운동에서 표출되었던 국민의 어떤 주권을 쟁취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동단결 선언에서 나왔던 주권의 양녀, 선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3.1 운동을 설명하는 과정, 또 3.1 운동, 그 독립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계속된 반성을 해나가면서 민중과의 조직적인 결합과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3.1 운동 후 국내에서 선언 수립된 임시정부들이 한결같이 당시에는 입헌군주제, 군주제나 우리가 복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화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그 임시정부들이 공화제를 선택합니다. 네, 이런 것이 3.1 운동의 결과이고 상해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시정부 역시 3.1 운동의 정치적 산물로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건립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3.1절 기념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41년 건국광령에서 5천년 군주정치의 국악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한 3.1 대혁명, 즉 민주혁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귀조발제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대한민국, 즉 그것은 건대국가이죠. 그리고 민주공화제의 역사의 방점은 바로 3.1 운동에서 우리가 그 개성점을 찾아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대원 선생님께서 민주공화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3.1 운동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북단대학의 송과지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겠는데요. 선생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이 포럼 참석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어로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한국어보다 중국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번 회의는 한국어나 영어만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잘 못해도 그냥 한국어로 발표하겠습니다. 한시준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도 잘 읽었습니다. 한시준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주로 민주사라는 고시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위상이나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거는 독립운동 있어야 2차 세계대전 후에 한국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의견 대해서 제가 한시준 교수님하고 의견 같이 합니다. 이 한시준 교수님의 발표나 발표문 대해서 사실은 질문보다 한 가지 다른 시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없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좀 일본 시민통지라는 시각에서 이런 좀 미시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시준 교수님의 논의에 대한 한 가지 보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국권의 계승자이자 수호자입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정부 강제하고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국권을 훔쳐서 시민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한일 합방 조약 이후에 한국 민중들이
투쟁을 전개하여 국관 회복을 도모하였으나 그 국관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신귀시, 박은시 등 애국지사들이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동단결선은 가장 처음으로 그 공식적으로 일본 내 한국 시민 통치에 대한 합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이런 문구 있습니다. 어한은 무시일에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간의 주관 수수는 역사상 부문별의 국헌이요, 비한인에게 주관 양요는 근본적으로 무효있다. 한국 국민성에 절대 불허한 바이요. 고로 갱술된 용희 황제의 주관 포기는 국민동지에 대한 무시적인 그 선외이니 동지는 당연히 산보를 계승하여 통지할特권이 있고 또 대동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순종이 국관을 일본에게 양육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 시민 통지도 불법이다. 순종이 국관을 포기한 그때부터 한국의 국관을 자동적으로 전체 한국 민중에 계승하는 바 있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합쳐서 새로운 임시정부 조직되었습니다. 이 새로 조직된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은 그때 한국 민중 대표하여 한국 국관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3.1 운동 시에 3.1 운동 선언서에서 이미 한국이 독립국이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민족의 독립 의지의 견지자이자 독려자입니다. 1932년 3.1 운동 이후에 전민주 참여한 반일 독립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3.1 운동 3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에 구토 수부과 독립자주국가 수립을 위해 투쟁 전개하였으며 한민족자주 독립국가 건립을 위해 투쟁을 최후까지 해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 독립자유에 대한 견지를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193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국제 연맹의 진보를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하고 한국 독립을 승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이런 보호 통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에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는 독립운동에 좀 침체하는 상태를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붕상 일왕 적교사건, 윤봉길 일본 친화 요인 적교사건 등 계획하여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향해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민 통치하에 처해 한국 민중에 대해서는 곧
거대한 격려였고 그들의 민주 독립 의지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시민통치 시기 한국 민중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1910년 이후에 일본은 한국 병탄 후에 아주 잔혹한 무단 통치를 지시했고 한국 민중의 이체 권력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결국 1919년에 전민주 반일 독립운동 즉 3.1운동을 법화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 시민 통치자는 무단 통치를 소위 문화 통치로 거쳤으나 한국 민중에 대한 탄압을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932년 9.28 사변 이후에 일본 당국은 국내 파시즘 통치 방식은 한국에 이식하고 한국에 대한 파시즘 시민 통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민중들의 생활은 강한 공포에 놓였습니다. 공포의 암호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소식이 가중 형태로 시민통치하에 한반도로 전래시켰으며 하나의 등대와 같이 한국 민중의 마음을 비추었으며 그들의 조국 독립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도 한국 민중들도 가정 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가 이끄는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한국 시민통치하에 일부 한국 청년들이 이 등대의 인도하에서 일본 시민통치자의 청청의 봉쇄를 두고 상해로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거는 독립운동을 가담하였습니다. 이붕창, 윤봉길 이사 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는 목적으로 상해 갔었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름다운 한국을 건설하자는 청사진의 설계자였습니다. 일본 시민통치 시기에 한민족에게 있어 조국 독립의 정치는 가장 절박한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민족의 역량을 단계하여 전력 없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정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중에 미래 한국을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계 가구의 사회를 살펴본 후에 미래 한국을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나아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을 실행하며 최종적으로 인류 대동을 실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류 자유 평등과 평화로운 공정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안한 이러한 청사진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적혔는데 단지 2차 세계대전 후에 한국의 한반도에 이른 특수한 정치 환경 때문에 이런 건국 강령은 시천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현대사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인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수많은 그 독립운동 선열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 했던 그 기여를 마음속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애국 선열들의 그 이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투쟁을 오늘날 한국의 독립국가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한 선생님 발표를 좀 보완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서울법대 송성윤 선생님께서 그 임시정부의 상균주의와 그 재헌헌법의 균등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송석윤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거 좀 넘겨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역사학 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은 사회과학 쪽에서도 주로 직접 사료를 발굴하고 보시는, 그래서 좋은 글들을 써주시는 그러한 선생님들, 특히 이번에 그 논문 준비하면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은 조동걸 선생님, 이런 분들 그 많이 해놓은 역사 연구에 제가 그냥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헌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그만 혹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논문은 보냈는데 아마 이게 보통 학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뭐 조금 하루 이틀 늦었는데 못 기다리고 하여튼 못 실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나중에 책이 나온다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또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헌법학하는 연구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에서 독일 헌정사를 주로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헌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조소왕 선생님의 삶, 그 다음에 삼균주의의 보통 배태기, 형성기 해서 이제 대동단결 선언, 대한독립선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 부분을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근대 국가의 사상, 그 다음에 입헌주의 헌법의 사상이 어떻게 조소왕 선생이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보고 그 모습이 재헌헌법 제정에서 1948년 제정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조소왕 선생하고 유진호하고 시대 정신이 같았던, 왜 시대 정신이 같았을까?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러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그다음에 세계,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3.1 운동은 정말 그 비동시적인 것에 동시성이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근대 국가의 문제입니다. 근대 국가성, 주권 국가성, 이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는 공화혁명입니다. 군주제를 폐지하는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혁명입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는 다 100년, 20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대 국가의 형성 50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공화주의 20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는 혼돈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날 혼돈되지만은 조소왕 선생의 글을 잘 읽어보면은 이분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분은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상황이 어땠길래, 세계적으로는 어땠고, 사상사들이 어땠고, 헌법 사상이 어땠고,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그 세 가지의 그 혁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독립혁명, 즉 국가혁명, 그 다음에 군주제 폐지, 그 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통 평등 선거의 도입입니다.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 그 역사가 1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성 참정권. 그러니까 천지가 그야말로 뒤바뀌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산업사회의 문제들과 관련된 기본권의 보장, 권리의 보장,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헌법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노동 3권,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그 다음에 파업할 권리, 이러한 기본권들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되는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 전에 공화혁명은 어땠는가? 그거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군주가 미국이야 문제가 없고 프랑스에서 군주가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남성이고 재산이 많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공화주의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역사 개념입니다. 이거. 정치학에서 요새 얘기하는 공화주의 논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혁명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세계화, 양극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영미권에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 중에서 이걸 정신을 한번 살려가지고 좀 그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은 없을까라는 정치학에서의 최근의 논의입니다. 이론입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소왕 선생은, 그러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그 한학의 분위기 속에서 또 그 성균관을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일본 유학 가서 이제 근대 문물을 접하셨는데, 그래도 그 집안에서는 이미 형님이나 종숙 이런 분들이 서양 문물을 접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화인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닌, 그리고 이제 메이지 대학에서 1908년부터 1912년까지 법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영향을 받은 메이지 헌법의 실정법을 공부했을 겁니다. 실정 헌법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과 그 법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망명을 가신 다음에 육성교 또는 일신교라는 종교를 만드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러한 유교적인 세계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냥 법과 제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윤리적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 좋고 제도 좋다고 다 되느냐 돈 많다고 다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어떤 사회든지 기초의 윤리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서구 문물을 보면서 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헌법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도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안합니다. 국가 종교죠. 서구에서 기독교, 국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어떻게 일본에서 실현시킬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개화기 지식인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같이 했던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언. 대동단결선언이 나타났던 시점은 이미 우리 내일 뭐도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식민지가 된 시점은 매우 안타깝지만은 일본은 최후의 제국주의 국가고 우리는 거의 최후의 식민지. 이미 그 당시에는 서구에서 제국들은 붕괴되고 있는 이미 제국의 시대가 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안타깝게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오스만 터키 제국. 그러니까 19세기 말에는 여러분 세계에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19세기 말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근데 스페인 제국이 그냥 미국한테 지면서 중남아 중부 남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갑자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터키 제국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17년에 러시아의 제국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진짜 결정적인 거는 가장 지도적인 제국이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말 그러니까 1918년 11월에 해체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이고 이거는 일본 사람들에게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민주공화국을 선언할 때는 일본이 군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국으로 간다라는 측면도 볼 필요는 있다. 우리는 사실 공화국은 거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지배 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화국으로 넘어간 나라들도 기성의 군주가 왕정이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국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종 황제 마지막 국민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왕인 고종 황제까지 더 이상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는 군주제를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공화주의를 외쳐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왔으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태까지 100년 동안 싸워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이제 조소왕 선생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주목하는 거는 1919년 5월에서 그러니까 헌법 제정한 이후에 그 임시원장 21년 한 봄까지 한 2년간을 그 당시 상황에서 이미 법학을 전공한 상당한 수준의 지성인이 그 당시 혁명이 일어나던 유럽에서 그것을 주도하던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소련도 가서 보니까요. 그거를 봤다는 것은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보는 안목에는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여튼 그리고 1919년 7월에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만국 사회당 대회에서는 하여튼 조선의 독립에 대한 결의안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거는 제가 글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왜 그러면은 조소왕 선생이 사회 민주주의자들과 같이 결속을 하게 되는가? 그거는 이분들이 유일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민국가 차원에서 국민국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소련과는 달리 국민국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독립도 얻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지들이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라고 느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건국 강경 관련해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상을 볼 수 있는, 헌법 사상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작업은 대동단결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5,000년 내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옛날 표현을 많이 이제 한자 한서에서 갖다가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설득력을 그 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또 이분이 한학을 하신 장점이 있는 거지, 그 사상의 핵심 내용들은 근대적인 겁니다. 전통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라는 거는, 국가는 역사 이래 있어 왔지만은 근대 국가라는 거는 500여 년 전에 서구에서 생긴 주권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치 공동체는 있지만은 정치 공동체의가는 인적 결속이냐 아니면은 지역적 결속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서양에서도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의 신하입니다라고 얘기하던 중세 시절과 넌 누구냐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입니다. 물론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 과정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았다고 해서, 아니면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에 갔었다고 살아서 해서 그게 거기에 영토였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다 라는 인식들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 국가의 가장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쓸데없이 과도한 민족주의 가지고 고대사 논쟁할 필요 굳이 없는 그러한 출발점에 저는 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근데 이러한 여기서 이제는 2천만 국민이 주권자다. 이 국민국가에,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국가에, 그러니까 군주와 그의 신하들이 만든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에서 주인이 왕일 수도 있고 인민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국가에서도 주인이 인민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삼보, 주권, 영토, 국민. 이거는 1900년도에 독일의 헌법학자인 게오르그 옐리넥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냅니다. 일반 국법학이라고. 거기에 이른바 국가 3요소설이라는 거를 제창을 합니다.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당시 교과서에도 이미 일본 물론이고 우리나라 말로도 나와 있고, 이 책은 뭐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910년, 15년 상황에서는 아주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는, 당시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상식 같은 지식입니다. 삼보, 국가 3요소설. 근데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식민지 조선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줘야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가능하면 이 요건을 채우려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가 3요소설이 1919년 4월에는 안 나오지만 헌법에는 바로 그 뒤에 개정된 임시약헌에는, 임시약헌 맞죠? 임시헌장입니까? 약헌이죠. 그 다음에 임시헌법이죠. 19년 10월이. 임시 9월 임시헌법에는 1조, 2조, 3조에서 주권, 국민, 영토, 국민,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헌법까지도, 헌법 1, 2, 3조는 국가의 3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 빼고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언에서는 이미 조상환 선생은
그 7대 강령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 독립운동가들의, 그다음에 대헌, 헌법을 제정할 것. 이러한 이제 정부를 조직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대한독립선언서를 볼 때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맨 앞에 이족의 전제의 압제를 해탈하고 그다음에 뭐를 선포하시냐면은 대한민주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대한민주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대한민주의 독립. 대한이란 말은 그 전부터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민주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민주는 뭐냐? 여기서는 이미 삼균주의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권 동부, 그 다음에 등현 등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등하고, 그죠? 경제적으로 균등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균등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당시에 이게 20세기에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그러니까 유진호의 말을 따르면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후에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1918년, 19년에는 사회주의 흐름, 사회 민주주의 흐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실패한, 대안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는 파시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아마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중요한 배경도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아볼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 거기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심지어는 그 가장 시장 경제가 강했던 미국에서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하고 반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루즈벨트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국가 개입을 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써서야 겨우 극복할 수 있었던, 그게 1940년, 45년, 48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법에 이제 국영화 이런 거 많이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조서왕 선생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니까 이거 조서왕 선생이 이미 본 겁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처음에 2월 혁명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11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2월 혁명을 대충 했더니 11월 혁명까지 일어나더라. 그래서 볼셰비크가 권력을 잡더라. 계급 독재가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중 혁명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회 정의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된다. 그건 이분이 1930년 전에서 쓰신 글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안 하면은 오히려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정의를 확실히 세워야 처음부터 공산주의들의 유혹으로부터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독립운동 기부터 인식하고 계셨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 평등 사상은 이 당시 헌법 임시헌장 3조에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당시 이미 그러니까 그 건국의 단계를 입국과 복국 단계로 이미 나누고 있고, 이건 나중에 건국강령에서는 3단계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에 헌법 조문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1919년 11월에 그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공화국이라고 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파나 중도파, 자유주의 세력까지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자 그러는데 보수 세력이 아직은 민주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낯설어.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 혁명 단기에 자코벤 독재를 연상시키고 184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레디칼한 세력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중도 보수 세력들한테는 이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였지만, 그렇지만은
이미 1900년에 아까 말씀드린 개월 일진에게 책을 보면은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국가 형태, 정부 형태를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미국이나 스위스, 비교헌법 체계니까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의 정부 형태를 설명하는 그러한 얘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는 학문적인 중립적인 용어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전엔 우리식으로 아주 나쁜 사람, 과격분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단어였다가 근데 대한제국 시에도 연구하신 분들 보면 글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정적을 얘기할 때 민주와 공화를 얘기하는 그러한 불안한 세력들입니다. 이제 고종 황제한테 뭐 그러한 얘기들도 나왔던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918년, 19년을 지나면서는 이거는 그 상당히 보편적인 용어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임시 헌장에 나오고 그 외에는 1920년에 만들어진 뭐 오스트리아 헌법이다 이런데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1918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땐 독일 오스트리아라고 불렀는데 임시 헌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패전 이후에 이제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독일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표현이 18년 11월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차이가 없는데 그때도 이제 그거를 그 주도했던 사람이 의회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0분의 1로 줄어든 나라입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이 국세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독일인들끼리 그러니까 이족 통치하던 사람들 다 이제 내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남쪽, 발칸반도의 북쪽 나라들, 이태리 일부 다 떼어주고 조그맣게 오늘날 오스트리아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까 아니면 독일한테 다시 들어갈까. 근데 전승국들이 생제르만 조약에서 반대해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 가게 되는데 그 임시헌법을 만들면서 민주공화국 당시에 빅토르 아들러라는 분이 이제 의회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보통 평등 선거, 여성 참정권 도입,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그 권리의 도입. 그러니까 마치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친구였던 것 같은 오스트리아 의회주의 지도자, 온건파 지도자였던 막스 아들러, 빅토르 아들러. 아들러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빅토르 아들러입니다. 조사원 선생이 정말 통했던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봤더니 아까 루체른에서도 이제 오스트리아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들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진짜 만나셨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다른 아들러입니다. 막스 아들러가 그럴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러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러한 민주주의 사상에 있어가지고 세계 수준의 첨단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만들 때는 그것의 실현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에는 이게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3장의 내용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볼 게 이제 경제의 균등과 경제생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입니다. 근데 경제생활의 균등에서는 그 중요 기업의 뭐 규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날까지 반드시 맞을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는 또 뭐 실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제 유전의 원칙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지 개혁으로 해방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중등교육까지 오늘날 얘기하면 초등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을 하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학교가 많이 없으니까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학교를 최소 얼마 이상은 줘야 돼.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 단위에 하나씩은 대학 만들어야 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그 헌법을 만들 때 유진호의 책을 보든지 유진호 책을 보면은 건국강령과 그다음에 건국강령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입은 당시 해방 후의 헌법 초안들을 참조했다. 주로 참조했다라는 얘기가 명시적으로 그 사람의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속기록을 보면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어떤 의원이 이제 당시 서상일 의원이 헌법기초
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야 삼균주의라고 하면 세계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이어야 되는데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라고 해서 이게 삼균주의면 세 개만 써야지 이렇게 많이 썼느냐에 대해서 의문현답으로, 그러니까 모든 만민균등주의, 모든 영역에서의 만민균등주의니까 세 개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서 삼균주의가 어긋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상일 의원 자체가 그 전에도 이제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일 때도 이제 삼균주의가 건국의 이념이다. 건국의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임정 세력의 이 헌법 제정 작업에 직접 관여는 참여는 안 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 자료다. 물론 외국 헌법들 많이 봤습니다. 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들. 그렇지만은 이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조문에 경제적인 균등,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헌법만 보면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지, 많이 안 나와 있지만은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는데 거기에 이제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에 새겨한 교육과 관련된 핵심 부분들이 교육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균등하면 이건 사회주의 아니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시민혁명기부터 18세기 말의 시민혁명기부터 그 이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게, 조선이 망한 거는 저는 신분제도를 혁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혁파하는데 신분제도를 혁파하지 못하면 뭐를 못합니까? 국민개병제를 못합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신분제도를 혁파한 나폴레옹의 군대가 추풍낙엽처럼 이기고 갑니다. 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싸웁니다. 왜? 내가 싸우다가 죽으면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고 평등한 평민으로 살 수 있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총을 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평민들이나 하층민한테 무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쏠지 모르니까. 부국 강병의 국가가 되고 못 됐던 핵심적인 차이가 신분제를 차별하느냐 안 차별하느냐. 이거는 민주혁명이 아니라 이미 공화혁명 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신분제 차별, 신분제 혁파. 그러니까 양반 가족 출신이지만은 이런 모습을 패망하는 국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성숙한 시민을 구성하는 것이다. 시민들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의식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이러한 시민들의 성숙 없이는 제대로 된 국가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렇지만 쉽게 잊을 수 있는 국가의 핵심 본질을 이분은 깨닫고 있었다.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상당히 실용주의적이었다. 원칙이 있으면 사람이 융통성이 생깁니다. 원칙이 없을 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 때 쓸데없이 레디칼해지고, 그런 사물을 통찰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실용적으로 움직이셨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방 후에 문맹률이 80% 정도였다고, 아니면 더 됐을지 뭐 정확한 수치는 50년대 말 되면은 문맹률이 거의 8% 정도로 떨어집니다. 농지개혁 1900 해방 직후에 3분의 2 정도가 소작농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농지개혁법 만들어 1951년에 전쟁 중이었지만은 소작농의 비율이 8%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 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 토대, 헌법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법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물적인 인프라, 이것이 제도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상을 벼르고 그다음에 건국강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재헌헌법에 그 반영돼서 제도화되는,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그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노력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모습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주제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송소연께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황성무 선생님께서 질문을 조금 좀 줄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성우입니다. 이 송소연 교수님이 아주 저는 뭐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이성적이고 차분하신 분인데 오늘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보기 드문 모습이었던 것. 그만큼 아마 이 이제 연구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가슴에 울림이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우리 이제 조상 선생의 지금 삼균주의 얘기하면서 뭐 개인적인 소감 두 가지만 조금 보탬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국민대학입니다. 이제 이 국민대학의 설립 추집위원장 중에 한 분이 사실 조상 선생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임정이 이제 복귀하면서 건국강령을 정말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1대학 운동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국민대학 설립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대학이 이제 지금 지나서 하나의 일개 사립대학으로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슬퍼요. 저도 뭐 거기 근무하고 있어서 또 영광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될 역사의 방향이나 이런 걸 또 말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 보도에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예산을 올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원래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시작될 건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송소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국강령에서 얘기했던 이제 중등교육 무상교육이 2019년에 와서야 실현됐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그냥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제 실현했다는 점을 단순한 어떤 그냥 복제 차원에 볼 게 아니라, 그 건국강령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지셨던 건국 플랜, 그죠? 국가 전략,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이제 매듭을 지어지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부각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본토로는 넘어가서요. 우리 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헌헌법사를 우리 연구하신 분들은 재헌헌법을 비롯한 우리 초기의 대부분의 헌법 문서들은 적어도 기본권에 있어서는 조상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선생은 사실 재헌헌법에 직접적인 기초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많은 그 문서와 초안을 가지고 바로 이제 정리한 게 지금의 이제 재헌헌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정도로 영향이 아주 막강합니다. 뭐 미국 헌법에는 없고 일본 헌법에도 없고 이런 특이한 조항을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하면 이제 연원을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꼭 만나는 게 조상이 이제 기초한 문서들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특히 우리 이 재헌헌법의 기본권, 그다음에 경제 조항, 이 이제 두 영역은 조상의 문서로부터 출발한, 이제 물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하신 분은 마지막에 유진호 선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진호 선생조차도 우리 발표자가 밝혔듯이 이제 조상 선생의 그 문서에 기초했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상 선생님이 이제 재헌헌법의 실질적인 기초 중에 한 명으로 꼭 우리가 이제 거론하는 좀 우리 좀 평가를 이제 다시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조항은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변동이 됐습니다. 현행헌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기본권 조항은 거의 지금 현행헌법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행헌법의 이 기본권 조항의 설계자로서 이 조상 선생이 꼭 재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저기 발표자가 하신 이 삼균주의의 형성 과정과 재헌헌법 미축 영향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 이 법학에서 이런 관심을 가진 분이 많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송승현 선생님과 같이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쭉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연구하고 하는 작업 속에서 뭐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하거나 뭐 그럴 정도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더 우리가 좀 발전시키고 확대해 가야 될 이제 논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 발표자의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자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특히 무호 독립 선언서 이제 분석하시면서 이제 대한민주의 독립이라는 용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 단초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이제 무호 독립 선언서를 연구하시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사 하신 분들의 문헌들을 이렇게 읽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당시에 이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뭐 선위라든가 군주제 용어들을 굉장히 사용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도대체 이 부분을 뭘로 봤을 것이냐. 이 조상 선생이 입헌군주제까지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군주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입헌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인지. 사실 발표자는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또 표현을 안 하셨는데 오늘 아까 발표에서는 조금 몇 가지 단서를 주셨어요. 이건 그냥 레토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분이 한학을 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러지 않았나도 당시 이제 이런 논리가 더 많이 통용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조상 선생이 이제 19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는 그죠? 이제 이 민주공화제로 완전히 가는데 이 입헌군주제라는 생각을 단계를 거쳐서 발전돼서 간 건지 아니면 직접 바로 간 건지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요즘은 조금 우리가 혼란이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 이 발표자께서 이번에 좀 구체적인 명확한 좀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감히 한번 질문 드렸는데 뭐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좀 우리가 요 논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엑셀레이트하게 바로 공화제로 갔던 거에 관한 얘기, 왜 우리는 군주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미련을 갖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얘기조차도 왜 안 올랐을까? 굉장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근데 이 조상 선생의 생각의 발전이 어땠냐라는 걸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발표자가 굉장히 많이 부각하셨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조상이 했던 1919년부터 이제 21년까지 2년간의 유럽 여행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당시에 이제 해외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었고,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제 뭐 장명 박사나 이제 해외에 가신 분들은 많은데 공부하러 가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을 갖고 가셨어요. 일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사명을 띠고 외교 전략을 이제 구사하러 일을 하러 가셨던 분입니다. 정확히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파견되셨다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면서 또 외교적인 성과도 거두고 이제 했다는 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발표자가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유럽 사회의 격변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균주의 어떤 형성에 있어서 당시 유럽에서의 삼인주의와의 구체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유럽의 삼인주의가 이제 그 시대에 이후에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반공사회주의로 갑니다. 특별하게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삼인주의를 이제 확대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조상이 정말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우리나라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풍부해진 상균주의를 펼치면서
초반에는 이제 이 공산주의에도 교류를 하셨지만 이제 반공이라는 반공산민주의라는 독특한 맥락의 삼민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아까 그 아들러 말씀하시면서 두 분이 서로 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유럽의 사상의 발전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분들이 흡수해 내세요.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논리를 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조상 선생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서 더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또 모두의 교육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삼민주의, 뭐 아까 말한 이제 반공 삼민주의 이런 부분들 다 찾아보고 특히 뭐 선문의 삼민주의 다 이제 들여다봐도 이분이 삼균주에서 얘기했던 교육의 균등 부분은 없어요. 교육을 이 정도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이제 3대 축을 잡으신 분이 이분이 유일하세요. 도대체 이 배경은 뭐냐 말이죠. 이거는 아까 말한 유럽 삼민주의 영향도 아니고 삼민주의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배경들이 뭐냐라는 거에서 아직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특히 어쨌든 아까 말한 육성주의 같은 종교적 맥락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고 또 이분이 한국의 전통 사상도 이제 뭐 거론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였을까? 이분의 인생관, 세계관 속에서 왜 교육을 이 정도로 끌어올렸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거론해야 되냐면 이 교육 중시 사상은 바로 기본적으로 건국광령에서 건국 프랜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얘기했던 아까 말한 대로 중등교육의 무상교육, 그 다음에 1도 1대학 운동, 아까 뭐 국민대학도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걸 이 프랜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해서 이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1도 1대학 운동으로 뭐 우리 지방 같은 조선대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당시에 한국 정부가 물론 농지개혁 정책 그다음에 이 기속재산 불화 정책 이런 것들 중요하게 추진했지만 사실 미군정 때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초등교육 의무 정책이에요. 당시에 초등교육 의무 정책을 실현하려고 국가가 거두는 수입의 약 3분의 1을 썼습니다. 이걸 때려 넣었어요. 이거를 쭉 10년을 했더니 195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진 현상이 벌어졌고 어마어마한 이제 글을 읽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60년대에 이제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육을 중시하는 건 정말 탁월했던 국가 건국 전략이고 국가 발전 전략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전략으로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성공한 국가 발전 전략이었다. 이 상균주의에서 이 교육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될까를 조금 더 좀 발표자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보태고 싶고요. 저는 이 조상 선생 삼균주의 국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특히 우리 이제 발표자 오늘 매니 강조해 주는데 또 하나 거론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미군정을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에른스트 프랑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망명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독일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문에 이제 상당한 지위에 오르셨다가 결국 유대인이라서 망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또 영비법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체전이 벌어지면서 군인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군인이 돼요. 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분이 한국의 이 미군정에 자원을 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미군정이 이제 법률 고문이 되는데 그 미군정이 여러 가지 우리 활동을 하고 미국의 제도를 이식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제 법제도를 이제 바꾸고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이 전형적으로 반공삼민주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독일 그 삼민주의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철저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 두 맥락을 딱 띄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군정의 당시에 그 적어도 헌법에 관한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헌법이 되었을 때 가끔 그렇게 왜 미군정이 가만히 있어서 그게 좀 사회주의인데 아니요 미군정 자체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식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군정의 공식적인 정책은 한국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 코멘트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문헌은 없는데 적어도 방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백업하고 지원하고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미군정 문서들이 공개될 때 굉장히 이런 노력들을 미국이 지지한 이제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상균주의가 가진 국제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돌출적으로 48년에 재헌법 제정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당시상에서 굉장히 국제적인 보편적 맥락 속에서 이제 상균주의의 재헌법화
그죠? 헌법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특히 이제 프랑켈이나 미군정의 영향에 대한 좀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가지 조소항에 있어서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 이행 문제, 또 유럽의 삼인주의 역량, 교육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프랑켈 미군정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셨는데요. 답변은 좀 쉬었다가 아마 그 종합토론 할 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가 미숙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두 번째 섹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